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주제인데요. 협력적 주거 공동체입니다. 또는 뭐 공동주거, 함께 모여 사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인터뷰에서 이게 마을 속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김종수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요, 신자가 세상의 언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좀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생태의 언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언어를 직접 그들에게 써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경험하잖아요. 길에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거기에 쉽게 잘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교회가 세상을 위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 신자들이 해야 될 과정,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언어 또는 생태 언어, 삶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때 삶의 언어는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언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잃어버린 언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모여 있다 보니까 삶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이 농부의 언어를 모른다면, 또는 그 농촌, 그 마을의 언어를 모른다면 귀농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귀농의 실패는 사실은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농부의 언어, 그 마을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투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삶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마을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대구 마음뜰의 김종수 목사님은 자신이 이렇게 들어갔던 마을, 와룡마을이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3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해요. 무슨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학습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김종수 목사님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건강한 먹거리였어요. 그걸 내가 먹고 나의 아이들이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이런 관심을 가지고 당시 와룡 마을 사람들 중에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운동도 하면서 생태적인 언어, 삶의 언어를 배운 거죠. 그 생태 언어를 차근차근 잘 배우자 마을 사람들이 김종수 목사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언어, 자기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고 마을의 언어를 쓸 줄 아는구나, 배우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열렸고 그 과정이 3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과정과 방법과 내용이 있겠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신자의 언어가 마을 사람들의 언어로 바뀌는 과정들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협력적 주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김종수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그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한 분 중에 나름 이제 뭐 그 은퇴 후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하고 좀 모여 살면 좋겠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맞습니다. 공동주택 주거 또는 이제 뭐 같이 귀촌을 해서 비슷한 마을 주변에 이렇게 같이 사는 거를 꿈꾸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공동 주거라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땅값이나 뭐 아파트값, 뭐 주거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이상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신앙인이 공동 주거를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도움 또는 세상과 함께 생태 언어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결국은 주대심의 관점으로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 생활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소위 11조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집, 교육시키는 거, 문화생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모든 욕망이나 욕구와 어떤 관계망이 들어간 게 주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동체, 협력적 주거 공동체 이게 집을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때까지 벌었던 돈 전부 다 하고, 그리고는 의식주와 더불어서 잠자는 거 모든 어떤 욕구들이 다 담아내는 게 주건데 이걸 내 가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쉬울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정한 제자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소위 종교적인 이 주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진짜 주인 대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했을 때에 저는 제자도의 제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최고급 단계? 우리 보통 제자도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고급 단계가 이 공동체 주거를 한번 해보는 거. 저는 이제 바로 공동체 주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마을들에 있는 분들이 앞에 이야기 드렸지만 와룡배움터에서 16년 동안 애들 교육, 먹거리, 또 인생 이모작에 관련된 공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상태에 이제는 이런 마을 공동체, 생태 공동체라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실제 이제 여기 있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미 북유럽이나 조금 더 우리보다 삶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성장 시대의 행복사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경제성장은 멈추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그거는 이미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이미 이런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행복하게 지속 가능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제부터 제가 이걸 먼저 읽고 이런 책들을 여기에 우리 와룡배움터에 있는 또 특별히 40대, 50대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개인적인 공간, 그러니까 1터와 3터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삶의 회복력을 가지는 이런 공간에 대한 공간 운동들이 제3의 장소라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을 카페나 혹은 마을 책방이나 여기 있는 놀쌈조차도 결국은 마을 남편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함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제3의 장소에서 해결한다라는 의식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룡배움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인생 이모작으로 여러 가지 삶의 전환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근데 책을 읽는 거를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실제 이걸 적용함에 있어서의 지금의 사항들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 있으면서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일본 사회가 어떻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만들었는지를 이런 책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우리 마을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견학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협력적 주거 공동체는 이 주거를 함께 해서 조금 더 우리 삶을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좀 단순화하고 좀 심플하게 하고 그러면서 좀 떼어내면서 어떻게 100세 시대에 살아갈까. 그래서 요즘 뭐 마을에서는 노노케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들, 딸들이 저희들 케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마을에 있는 60대가 70대를, 70대가 80대를 서로 케어해주는 이런 문화들이 이미 일본 사회에 있는데 저희 이제 마을 분들도 그런 것들 보기 시작한 거죠. 공동 주거나 공동 삶을 생각하려면 특별히 그것도 신앙인들끼리 아니라 네네네. 마을과 함께 하려면 처음에는 생태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표현이 좀 그런데 미래의 언어,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뭔지. 그렇죠. 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뭐 제3의 장소나 네네네.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의 어떤 행복한 사회나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그 주제에 따른 공부들이 좀 공감대들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 이게 건물을 갖고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그러면 해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상처가 크게 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생태 언어와 미래 언어, 워낙 제가 이름 짓기는 미래 언어라는 것에 의한 이상들이 좀 생겨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언어인 거죠. 삶의 언어. 네, 삶의 언어, 마을의 언어들을 함께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살펴보고 그 언어들에 대한 합의점을 이미 이분들은 교육 공동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 공동체가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더 깨어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많이 이렇게 배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언어를 어떻게 함께 더불어 할까에 대한 학습 공동체가 저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예인교회가 교육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위 교육 공동체는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공동체라면 이제 교육센터를 만들고 마을에 뭔가 공간을 만든다라면 거기에는 삶의 언어를 배우는 공동체.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함께 재해석해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저는 뭐 이게 주거뿐만이 아니고 뭐 교육이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날 때에도 그런 해석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제 지금 있는 뒤에 놀쌈이라고 보이는 이 건물, 네네. 이 건물이 이제 마음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맞습니다. 마을과 마음이 모이는 집. 네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이게 이렇게 지은 그 공동 주거 공간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협력적 주거라고. 네, 협력적 주거 공동체. 그러면 이제 요 공간 소개를 좀 하시고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빌라를 지으면 다 똑같이 다 평수 똑같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모든 거를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다 건축사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화장실 숫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취미생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사실 설계를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 인테리어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따로지만 함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공부들을 저희들이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평수 또 가족 어떤 사항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설계들을 하고 집을 지어.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체가 마을과 마음이 이어지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 각자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 마을의 필요에 있어서 이 공간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도 함께 하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 언어, 마을 언어, 삶의 언어들을 함께 하면서 뭐랄까요 마음들은 우리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도 중요하고 또 이 마을에서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지은 집들을 살펴보니 사실 이제 부산에도 한 군데가 있었고 서울에 있는 미리 이렇게 하신 분들 이제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집을 이제 만들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9일이 이제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가는 이제 3년째 저희들이 이제 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들이 좀 독특한 거는 다른 데 보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주 심지어는 같은 교회 소속인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뭐 공유 공간을 같이 쓰거나 또 그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교우들이 모여드는 방식. 맞습니다. 네네. 이게 공동 주거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신앙의 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높긴 한데 네. 실제적으로 퍼포먼스를 잘하는 데가 있죠. 예, 은혜 공동체라고 도봉구에 가면
이게 대학생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안 믿는 분도 들어가서 같이 사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소위 이야기 1세대 공동체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마을을 만들든가 뭐든가를 만들 때에 다 믿는 분들이 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믿는 분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부분에 제가 한 걸음 나왔던 것처럼 이런 주거 공동체 운동들도 결국은 안 믿는 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네. 믿는 사람보다도 이제는 안 믿는 분들이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협력적 주거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 그걸 다시 배워서 사실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각조각 가지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 조각조각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흔쾌히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네네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뭐 201호에는 카톨릭 신자 우리 교수님 내외 분이 계시고요. 그럼 202호는 201호는 믿는 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마을에 저처럼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분이 계시고, 202호는 이제 카톨릭 신자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제가 이제 301호에 살고, 401호는 아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사실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사로서 믿는 분 이렇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생태 교육 공동체도 믿는 사람들끼리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생태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고 마을이라는 언어, 삶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그냥 제가 살겠노라고 하고 한 걸음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요런 제시처를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짓자라고 해서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도의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면 불안해하거나 맞습니다. 또는 자기 신앙에 대한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저쪽에는 뭐 불편함을 줄 수 있거나 심지어는 뭐 혐오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8년 차거든요. 이미 제가 3년 차 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원래는 생태 언어를 가지고 생태 이제 선생님이었죠. 생태 놀이나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존의 목사와는 다르게 왔습니다 했더니, 뭐 가난한 성도들도 계시고, 천주교 우리 신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순수한 마음이 3년 동안 이런 삶 속에서 증명이 되니까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그러면서 제가 언어를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언어를 제가 교회 언어를 써야죠. 근데 안 썼습니다. 사실 교회 언어를 쓰는 거 아주 조심하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일반 언어들을 제시를 해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이제 흔쾌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 언어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함께 더불어서 의식주를 해감에 이 부분에 제가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필요한 언어를 물어보시거든요. 뉴스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 맞냐고. 이럴 때 한 번씩 물어오십니다. 그때에 제가 우리가 가진 언어를 정확하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거고 언론에서 잘못 이 단어를 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이 제 말을 듣고는 그렇군요라고 다시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공동 주거, 협력적인 주거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땅과 건축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네. 이제 다 n분의 1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다 다르죠. 네. 여기 50대 두 분이 있고 두 가정이 있고 40대 저희 가정이 있거든요. 40대의 지금 마음들은 40대에 있는 저 말고 다른 분이 아버님 생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가 땅에 아버님이 여기 이제 사시다가 사실 텃밭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의 버려진, 그래서 이제 땅만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제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집을 짓자고 하고는 근데 땅이 있다 한번 보러 갈래? 이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남양 땅에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 땅을 팔 수는 없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땅을 지분을 나누고 땅을 파게 되는데 그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협력적 주거공동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임대형 협력적 주거공동체, 지분형 협력적 공동체 두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분형으로 안 하고 임대형으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주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임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주인이 돈이 있으면 은행에 빌려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보통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예 생각을 달리해서 전세 자금 다 가져와가지고 처음부터 건축비를 다 넣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 전세처럼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건축 지을 때에 저희들이 세금 냈던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N분의 1로 해서 결국은 이제 요 법적인 것들과 저희들의 필요들을 잘 어떻게 보면 경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요렇게 이제 집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있는 사람,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모두가 여유 있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네. 또 반대로 모두가 부족하면 문제도 엄청 많겠죠. 맞습니다. 이런 경계들은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게 이 마을 분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이분들은 벌써 이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경험들이 계속 쭉 해온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이자로 그냥 빌려주겠다. 먼저 내주겠다. 6개월 정도 저희가 하는데 뭐 초기 자금, 중도금, 이제 마무리하는 자금 이게 있는데 이 돈이 한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6, 7억 들어가는데 저희는 제일 돈이 없었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먼저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이 먼저 내주고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과정들조차도 서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었었고 저는 이제 추천하기는 이렇게 같은 부류끼리 그러니까 40대 뭐 같이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서로가 조금 격차가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시너지가 사실 나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내에는 토지 공개념이 없는데 마을에는 공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공개념에 그걸 만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맞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거꾸로 이렇게 교회가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양이 있을 수 있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희년법 네. 뭐 우리 배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실제 이제 마을에서 사실 일반 은총적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으로 뭐 사랑, 우정, 신뢰 이런 걸 가지고 이미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원래 교회와 교인이 그래야 되는데.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동 주거, 협력적 주거의 좋은 점, 반대로 또 나쁜 점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은 점은 이분들이 보통 아파트 하실 때에 이 관리금 예거 해가지고 한 20만 원씩 내셨다, 15만 원, 20만 원씩 내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여기 와서 사실 이제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들 서로가 배려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집 이렇게 나가는 관리비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4분의 1.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다운 사이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서로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서로가 이제 배려가 되는 거죠.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파트 공동체에 많이 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돈이나 혹은 관계적인 부분, 실제 생활하는 부분에 사실은 이제 해결이 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잖아요. 필요를 따라서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안성맞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만족도가 보통 이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치고 수선하는 부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반상회의를 하거든요. 함께 마을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함께 더불어서 해감에 이제 다른 거죠. 다른 문제 해결해 가는 게. 근데 이제 불편한 것이 있다라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하다 보니까 서로 방음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설계상의 미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서로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은 감가상각되는 게 많고,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죠. 요즘 뭐 엄청나게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도 그 층간 소음은 해결이 안 되던데. 맞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거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부분이긴 하죠. 네네. 주거를 공유할 정도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공유라는 게 일어날 건데 주택 공유 말고 또 일어나는 공유가 있다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중고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폐차를 하게 돼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02호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 댁이 제가 차가 없는 것을 아시고는 보험을 바꿔주셨어요. 네, 이제 부부 특약으로만 돼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제의를 하시면서 이제 선생님도 하시면 우리 이제 보험을 조금 이제 바꾸면 일정 부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내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내겠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차를 갖다가 공유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이 그 공유주택을 시작했지만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뭐 캠핑 장비라든지 또 뭐 밥상이라든지 또 기구라든지 심지어 저희가 김치 냉장고도 저희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그 옛날 중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는 김치 냉장고도 같이 공유로 쓰는 것까지. 이제는 뭐까지 공유했냐면요. 사실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그 안마기도 예, 뭐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희 장갑 끼고 이렇게 양말 신고 안마기도 저희들이 사실은 한 가정이 써야 되는 건데 공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거 사실 한 10몇만 원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쓴 만큼 한 번 하면 1,000원씩 내거든요. 그래가 그 기금으로 저희들이 함께 안마기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부분에 공유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 주거를 하게 되면 주거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네네. 사실은 그런 태도가 마을 안에서 사는 삶에서는 대단히 이게 적절한 그러면서도 이게 신앙의 동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으로의 삶들을 함께 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거.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는. 네. 그리고는 이분들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지만 사실 저희 공동체는 작아서 원래 이 놀삼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드러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데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음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의 마음도 아시고 저희 공동체가 또 여기 놀삼 또 저희가 빌려서 보통 교회가 개척을 하면 임대료를 60만 원을 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제가 이제 자비랑으로 하면서 저희 공동체는 뭐 교회의 어떤 공간 유지나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밖으로 저희가 아웃리치를 하는데 기금을 사용하자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마을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보통 이제 지금의 한 40대 후반, 50대, 뭐 60대가 이제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나왔던 말처럼 노노케어. 그러니까 그 같은 연령대가 서로 케어해주고 외롭지 네네. 않게 살게 해주는데 네네. 노노케어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상적인 면이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세대만 안전하게 삶을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만약에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청년 세대와의 단절도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주거의 문제를 걱정할 정도면 상당히 공동체적인 가치가 높은 사람들인데 네네. 근데 결국 그걸 추구해 가지고 끝이 다음 세대랑 단절이면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되게 안타까운데 공공주택을 생각하고 그럴 마음이 있고 또는 그럴 여유가 있는 또는 그런 모험심이 있는 분들에게 다음 세대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또 그 노력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어서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었으면 아마 이 놀산 공간이 저는 청년 주거 공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공동체에 있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땅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여기 있는 지분은 4층에 있는 분이 땅 주인이 이제 하신 건데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안 하고 사실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주일날은 이제 뭐 보통 시간에는 같이 쓰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그게 마스터 플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공동체로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상생하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청년까지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데까지 이게 격상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뭐라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이분들도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청년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더 깨달으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 놀삼이라는 공간도 이분들이 5만 원, 3만 원 후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삶의 모습,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이제 되게 좋은 공동의 주거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목표를 완료함으로써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더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 세대 또는 뭐 이제 이런 환경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귀촌해가지고 이런 걸 이루는 분들이라면 그 마을을 생각하는 어떤 시도들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요즘은 지역 자산화라든지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 이제 퍼포먼스를 예전에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건축업자들이 해서 하드웨어는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밖에서 우리가 소위 예배당 밖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고민하면서 지역 자산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주체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만 사실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게 아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 갈까를 고민을 한다라면 저는 기회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역 자산화라는 게 결국은 사회 환원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편만하게 하는 거고, 또 다음 세대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공공주거라는 좋은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모여서 그런 실험을 하고 결과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환원, 이런 것까지 꿈꾸면 훨씬 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인생 이모작이나 인구 감소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이미 이제 이번 정부가 이 부분에 한 걸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회복력을 가지려면 앞으로 마을 단위, 그러니까 중앙정부 단위가 아니라 지방자치적으로,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예인교회에 계신 분들은 또 수도권에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지방에 있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은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급속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배웠고 또 배운 거 끝나지 않고 제가 계속 학습을 해서 이제는 이 마을 분들에게 그런 청사진들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까지 사실은 오게 된 거죠. 네. 이런 걸 꿈꾸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도전하시라고 한번 권면을 해주시면. 예, 저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만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교통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조금 더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더 자유로워지실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인생 100세 시대에 한 30년을 사실 살게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내 먹는 것, 먹거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이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데 함께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런 공부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고 탐방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쉐어돼 보고. 그래서 자동차 4대가 있다라면 그 4대 중에 한 대를 조금 처분하고 3대 가지고 함께 내 가정이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 부분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한 개 한 개 하면서 결국 이 공동체 주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저는 아마 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에 훨씬 더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이 인터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질문 3가지 정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인터뷰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우리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한 바퀴 빙 돌면서 자신의 느낌 또는 질문, 의문, 뭐 하여튼 깨달음 좋습니다. 그런 거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협력적 주거 또는 함께 사는 것이 주는 유익은 뭘까? 이게 유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한 걸 논의하는 건 별 우리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들은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협력적 주거, 공동 주거의 유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그 함께 한 아둘람 식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은 협력적 주거가 아니더라도 마을과 함께하는 삶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을과 함께하는 삶,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협력적 주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렇지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마을로 나가기 위해서 마을과 함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는 뭐 지난 인터뷰들을 통해서 나는 이거에 특별히 관심이 생겼다 또는 도전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잘 하시고 좋은 의견들 이렇게 섬김회를 통해서 교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